저희가 어찌하다 보니까 세 번째 촬영이에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이긴 한데 사실 인터뷰를 뭐 자주 하던 콘텐츠가 아니고 사실 처음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네. 미숙한 부분이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좀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네. 저희 첫 촬영이 12월 17일이었고 네.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한 2,400만 원. 그리고 12월 30일 날 또 재촬영을 했죠. 네. 아무튼 그게 이제 음향이 안 돼가지고 다시 지금 찍는 건데 그때가 한 3천만 원. 네. 그리고 자 오늘 1월 5일인데 지금이 한 3,500만 원, 3,600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찍을 때마다 거의 몇십 프로씩 이렇게 오르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놀라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이렇게 가파르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오를 거라고는 대부분이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전문가들도 우상향할 거라는 어떤 적이 있었지 연말에 이렇게 급등을 할 거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올해 코로나라는 아주 큰 외부 변수가 작년에 그죠? 그렇죠. 작년에 네,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잖아요. 예측이 굉장히 힘들었죠. 이 비트코인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올해도 그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고 그리고 긴축이라는 게 미 연준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이제 FOMC에서 얘기했잖아요. 2023년도까지 긴축에 대해서는 큰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정도로 향후에 이제 시장에 풀릴 어떤 돈들이 계속 더 증가할 거라는 어떤 것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자산이 오르는 것 같아요. 시장에 화폐가 굉장히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것도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요 투자 기관들은 이 대체 자산, 안전 자산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찾다 보니까 금이라는 기존의 대표적인 이런 대체 자산, 안전 자산이 있었고요. 그 비트코인이 약간 저평가된 금 이런 약간 그 포지션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이 많이 풀렸고 네. 그로 인해서 대체 자산, 네. 그 이꼬르 뭐 안전 자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사실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안전 자산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달러 내지는 뭐 금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뭐 비트코인 사실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에 뭐, 그렇죠. 뭐 그런 데이터를 전송한 기록 그런 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것을 사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다 완전 제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혹시 무엇인지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아서. 네.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우리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어떤 한 개발자가 비트코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서를 썼죠. 백서에는 그 당시에 디지털 금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온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개인 간의 피어 투 피어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정의로 이제 백서가 나왔는데 그 백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계속 신뢰를 하는 거죠. 신뢰라는 게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그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발행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디지털 금이라는 어떤 그런 성격을 좀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금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희소하잖아요. 연 2% 남짓한 정도밖에 더 채굴이 안 되잖아요. 채굴을 막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비트코인 좀 더 그런 속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희소성이다. 제가 이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의 컨셉은 뭐냐면은 비트코인 사기다. 네. 말도 안 된다. 네.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은 맞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금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점점 많아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와 저거 오르니까 나도 한번 사봐야지 네. 해서 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제 생각에 후자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단순히 이게 희소하다라고 해서 가치가 생기진 않죠. 생기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은 이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된다, 이거 완전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은데 그 부분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 또가 있을까요? 제가 한쪽 면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는데 이 자산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왜 늘어나냐?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다루는 어떤 기관들이나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비트코인이 갑자기 가격이 급등한 월이 있었어요. 작년 10월 달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미국의 페이팔이라고 하는 업체가 비트코인을 자신의 앱에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팔이라고 하면 굉장히 글로벌 가입자 수가 3억 명이 넘는 어떤 서비스예요. 거기서 비트코인을 다루는 거죠. 거기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계획으로는 페이팔의 가맹점, 페이팔을 쓸 수 있는 그런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까지 가능하다라는까지 계획이 나오면서 전망을 또 하면서 이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점점 더 비트코인이 쓰여지고 이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개인들도 늘어나지만 기관들도 늘어난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어떤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각광받는 하나의 자산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2017년도와 많은 비교를 하거든요. 2017년도에도 똑같이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있었죠. 2017년도 겨울에 막 커피숍만 가더라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비트코인 얘기하고 암호화폐 얘기하고 굉장히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주식 투자 그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었어요. 예. 왜냐면 맞아요. 주식은 별로 안 좋은데 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코스닥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주식이 좋지 않고 암호화폐가 워낙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하락을 하게 됐죠. 물론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슈도 좀 있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2020년도에 들어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럼 과연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어떤 집단이 바뀌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개인들, 우리가 뭐 개미라고도 표현하고요. 개인들이 이 자산에 대부분 다 투자했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기관이 이 자산을 투자한 케이스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네. 뭐 개인 중에서 좀 자산이 큰 개인이나 굉장히 일찍부터 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어떤 미래를 보던 좀 해안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개인들의 어떤 큰 자산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 전 기관이 참여한 케이스 힘든데,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왜 그때 기관이 투자를 하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은행이 보관해주지도 않고, 은행이 보관해주지도 않는 어떤 사이버 머니라고 하는 이것을 기관들이 큰 자금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한 부분이잖아요. 기관이 투자를 제대로 할 방법도 사실은 제대로 없었어요. 기관들이 뭐 개인들이 다 기관에서 어떤 직원이 그죠? 거래소 가서 이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상품을 내놨냐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신탁 상품을 내놓고 그것을 이제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 상품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상품으로서 증권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
그레이스케일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모여 있고 그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갖고 싶어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은 어떤 그 장외 거래나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직접 사도 되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신탁에 지분을 사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갖는 효과가 있는 약간 거죠. 펀드 투자랑 그런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레이스케일이 그러면은 기관에서 비트코인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기관들은 이 비트코인 신탁에 어떤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원하는 만큼. 이게 현재 어느 만큼 커졌는 줄 아세요? 작년 1년 동안 모르죠. 전체 비트코인의 3%만큼을 이 그레이스케일 한 곳에서 운용합니다. 3%라고 하면 감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비트코인의 전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그거 어느 네. 정도예요? 전체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 됩니다. 600조? 네. 이것도 저희가 찍을 때마다 계속 시가총액이 증가하는데요. 계속 뭐 몇십 조씩 계속 증가를 네. 하고 있죠. 한 600조면은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조금 많나? 비슷하거나 하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삼성전자 지금 정확히 몇 조 정도 됐죠? 저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이미 초과한 걸로 이제 알고 삼성전자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네. 한 보통주 기준으로는 500조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네.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한 600조는 안 되겠네요. 자, 먼저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운용 금액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액 한번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50만 비트 이상의 비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게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17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20조 가까운 금액을 이 비트코인 신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기관들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신탁을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고 기관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심리가 비슷해요. 우리 달란 투자님께서 지금 비트코인을 만약에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지 않죠. 옆 친구를 만나서 비트코인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겠죠. 비트코인을 물론 이제 믿으니까 샀죠. 샀으니까 또 믿으니까 옆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기관들 CEO나 이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은 금으로 저평가된 자산이다. 지금도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약간 여기서 기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참여한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그널을 한 명의 개인이 계속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미국의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기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 거죠. 시장에. 그런 부분도 이제 단순히 그레이스케일이 큰 금액을 샀다 이면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8월 달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 회사에 보면은 이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비트코인 매입을 한다. 그리고 그 뒤에도 몇 번 더 샀고. 네. 완전 비트코인 테마주네요, 그러면 진짜 리얼 비트코인 테마주. 맞아요. 그래서 그 CEO가 마이클 세일러라는 CEO인데 자신은 제가 아까 전에 가치 저당 수단,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목격화되기 때문에 어떤 저평가된 어떤 금의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에 본인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작년 이제 8월부터 쭉 이제 계속 매입을 하고 매입을 했는데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막 급등을 했죠. 하고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또다시 비트코인 매입을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입한 비트코인 수량이 제가 알기로 한 7만 개가 넘어요. 7만 개. 7만 개면 그 회사의 나스닥 상장사잖아요.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2조 원 가치 넘어섰고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3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3조 원인데 비트코인 2조 원을 가지고 완전히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겠네요. 그 기업의 주가는. 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레포트를 많이 해외 레포트를 받아보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신뢰나 비트코인 사려고 하는 그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주식을 사라. 그 8월 달에 비트코인 매입에 들어갔잖아요. 그 지금 3배가 올랐어요. 주식. 그래서 8월 달에 들어갔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좀 덜 올랐네요, 그러면? 비슷하게 올랐나? 8월 달에 들어갔으면? 비슷하게 올랐어요. 비슷하게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마이크로스트리지라는 회사의 CEO가 마이클 세일러라는 CEO인데 그 정도로 이제 배팅을 할 때는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 기업도 아니고 상장사란 말이에요. 그 투자자 다 설득도 했을 텐데. 근데 그분이 2013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사기다. 얼마 가지 못할 자산이다. 라고 그 트위터부터 해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엄청 세게 했던 분이 변심했구나, 변심. 변심했어요. 변심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지금 케이스로 네, 흥미롭습니다. 작년 중반 정도에 그 폴 튜터 존스라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죠. 전체 운용 자산이 50조가 넘는 이제 분인데 그런 이제 헤지펀드나 이런 곳에서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거죠. 거기도 이제 폴 튜터 존스 같은 경우도 전체 자산의 한 3%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게 포트폴리오는 좋다. 왜냐하면 결국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대체 자산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금도 괜찮으나 금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레포트에는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을 이제 점수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의 이제 하나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편입이 된 거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물론 이제 금보다는 점수가 낮으나 이제 금은 이제 우리가 5,000년 정도 이상 돼 굉장히 신뢰가 두터운 자산이고 그 비트코인 이제 12년 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내기잖아요. 이제 갓난 아기와도 다름없는데 같은 반열에서 어떤 스코어 평가가 됐다. 그리고 그 스코어 대비해서 그 비트코인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전체 한 3%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 시총 대비해서 3%가 비트코인이었고 현재는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의 시총을 100으로 잡으면 비트코인 6%는 되는 거죠. 왜냐면 금 시총이 1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평가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논리에 비하기 심하다. 네. 반대쪽 의견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주식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기업에서 얼마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네. 그래서 그 이익 베이스로 가치 평가를 하면 되는데 네. 이거는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처음 나올 때도 이제 그냥 디지털 화폐, 네. 뭐 암호화폐 네.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네. 따라서 맞아요. 뭐 네. 최근에는 그런 디지털 금이다라고 해서 이제 금이랑 비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네. 그런 누구 입장에서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맞아요. 누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측정 가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 여력이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네.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과거 패턴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거는 이제 올해 이제 어떤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나온 어떤 주요한 또 이슈이기도 하고 또 비트코인 12년이 됐잖아요. 12년 동안 쭉 흘러온 과거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가지 정도가 조금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면 특별히 전체적인 금융위기도 그렇고 개발도상국이나 개별 국가에서 자국 내 금융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서 자국 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국가의 국민들은 대체 자산, 자국의 화폐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물론 달러가 가장 좋을 거고요. 달러도 확보하기 쉽지 않죠. 다른 대체 자산을 이제 바라보게 될 텐데 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아르헨티나나 그다음에 그리스 사태나 뭐 키프로스 다양한 그런 개발도상국의 어떤 자국 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효과들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풀렸지만
기축통화인 국가들은 그래도 잘 크게는 타격이 덜하다고는 봐요.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또 자국내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들도 조금 더 나을 거고요. 근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그 이상의 어떤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안 좋으니까 자국 화폐를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고 그럼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에 당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쪽 국가들도 계속 디폴트들이 나오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이미 몇 번째 디폴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같은 경우도 화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의 루브라 같은 경우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그 러시아 쪽에서의 비트코인의 어떤 검색량이나 거래량이 막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올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매년 특정 개수가 발행이 되는데 그게 4년마다 절반씩 발행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그 4년이 올해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에 한번 줄어드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반감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 첫 2년은 굉장히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2년은 많이 상승했으니까 횡보나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오는 패턴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반감기가 작년에 되었고 2023년도에 또 한 번 있겠죠. 또 한 번 이제 발행량,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4년 동안에 어떤 2년간의 상승과 2년간의 어떤 조정의 과정이 아마 과거의 패턴과 시기는 좀 바뀔 것 같아요. 바뀌는데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패턴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다라고 네네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무조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2021년도에 어떤 예측 가격이 있긴 한데 좀 말씀드리기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다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그런 근거? 네. 이를테면 뭐 주식이라면 그런 거잖아요. 뭐 연준에서 이제 네. 돈을 막 풀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풀었다.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된다. 네. 긴축을 해야 된다. 네.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전문가들이 보는 고점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막 각도가 뭐 거의 한 90도로 오르진 않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가 전환이 되는 네. 좀 그런 맞습니다. 거를 좀 분기점을 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 네,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TF예요. 네. 비트코인 ETF가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제 허가가 안 났어요. 이유가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그 어떤 운영한 주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런 포인트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우리가 뭐 작년에 페이팔부터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기관들의 투자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ETF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ETF가 많이 승인되게 되면 훨씬 더 이 자산에 투자를 하기가 쉬워지죠. 과거에 금도 ETF가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승들을 가져왔던 이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ETF가 어떤 좀 승인이 되냐, 마냐? 이 부분에서도 이 자산이 한 번 더 이게 올라갈 수 있냐라는 어떤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그 상승의 동력을 제공했던 집단이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 자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관들은 이 비트코인을 확보를 하면 거래소에 두지 않겠죠. 위험하잖아요. 거래소들은 사실 좀 작죠. 전통적인 기관들이 보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과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조 원 수천억과 몇 조 원의 이 자산을 보관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거래소에서 자산을 빼요. 빼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 각 글로벌에 있는 대표적인 거래소에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자산이, 비트코인의 보유 중인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많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언제든지 매도, 팔 수 있다라는 그 어떤 하나의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거의 좀 최하로 와 있어요.
그만큼 매도로 나올 수량이 없다라는 거죠. 수요는 어떤 형태로건 계속 같거나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거와 같은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기관이 매수했기 때문에 기관은 거래소에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탁 업체들, 좀 더 안정된 것들, 커스터디 업체들에 보관을 하는 형태를 띠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두 가지 중요한 가격과 관련해서 네. 중요한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ETF. 네, 제가 이제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는 다 똑같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실제로 뭐 ETF가 승인이 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 재료 소멸로 인해서 네,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음.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ETF가 뭐 된다라고 했는데 양치 기소는 좀 또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사실 그걸 기대하고 막 막 가격이 날아갔다가 네,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좀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네요. 그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일단 산 다음에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걸 팔라고 하면은 네. 또 다시 거래소로 옮겨서 팔 수가 있겠네요. 팔려고 하면 팔려고 하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네. 이제 그 어마어마한 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음.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그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되는 내용이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네. 그것만 전문적으로 트래킹해서 모니터링해서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체도 되게 각광받고 있어요. 그러면 네. 막 그렇게 대규모 자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은 야 이게 폭락의 전조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투자에서 매도 타이밍을 볼 때 지금 그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그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블록체인 위에 있다. 네, 블록체인 아. 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헤지펀드나 투자기관들이 이 정보를 참고해서 이제 매수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정보들이 어떤 정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양, 그다음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들어간 인플로우. 그러니까 비트코인 유입이 많이 된다라는 거는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넣을 수도 있고, 뭐 투자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건 넣을 수도 있죠. 왜 넣겠어요? 팔려고 넣죠. 그러니까 다시 매도 압력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트래킹을 계속 하는 지금 시장이 아주 생태가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리스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리플 같은 경우도 그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제 그 SEC에서 기소를 했거든요. 고소한다. 가격 폭락을 하기도 하고. 지금 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걸러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그런 기존의 법과 규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